어머나,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50년 동안 매년 첫눈 오는 날이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 동네 준호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매년 첫눈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 언덕 위 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셨대요. 50년 동안이나. 아이고, 세상에, 첫사랑이 그렇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나 보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올해 첫눈 오는 날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셨대요. 50년 만에요. 어머나,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런데 준호 할아버지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셨대요. 세상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진입니다. 준호 오빠가 5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 바로 저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973년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갓 23. 간호학교를 갓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준호 오빠를 만났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젊은 군인,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채 들어온 준호 오빠의 모습이 아픈 와중에도 해맑게 웃던 그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수진 간호사님, 이런 전쟁통에도 이렇게 예쁜 미소를 보여주시니 하루가 다 밝아지네요.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50년이 흘러 다시 만난 지금 그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서 치료부터 해드려야겠어요. 열이 많이 높으시네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날 준호 오빠의 상태는 꽤나 위중했어요. 다리에 총상이 깊었거든요. 매일 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향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요. 수진 씨, 이 전쟁만 끝나면 당신과 함께 바다에 가고 싶어요. 우리 고향 앞바다는 해질녘이면 온통 금빛으로 물든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사랑으로 새겨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에 빠져들었고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잔인했습니다. 그날,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죠. 우리의 행복이 그토록 짧을 거라는 것을. 매일 아침 병실 순회를 할 때면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317호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기 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 번 더 살피고는 했죠. 하필 오늘은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졌네. 그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매만지던 순간 수진 간호사님, 밖에 계신 거 다 보여요.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준호 오빠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문은 불투명한 젖빛 유리였는데 제 실루엣이 비쳤나 봐요. 아, 아닙니다. 방금 왔어요.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에 준호 오빠는 더 환하게 웃었죠. 다리 부상으로 입원 중이었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병실 전체를 밝히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통증은 좀 나아지셨나요? 네, 수진 씨만 보면 모든 게 다 나아지는 것 같아요. 또 농담하시고. 체온 재야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됐어요.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때로는 붕대를 갈아줄 때면 그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느 날은 창밖을 바라보던 준호 오빠가 물었어요. 수진 씨는 전쟁이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거요. 포성 소리 대신 새 소리를 들으면서요. 좋네요. 저도 그런 평범한 일상을 꿈꿔요.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거든요. 식당이요? 요리를 하실 줄 아세요? 아버지가 해녀촌 식당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방 일을 도왔죠. 지금도 눈만 감으면
아버지가 끓이시던 해물탕 냄새가 나요. 준호 오빠의 눈빛이 먹먹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의 부모님은 폭격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어요. 퇴원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차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준호 오빠가 살금살금 간호사실로 찾아왔어요. 수진 씨, 내일 퇴원하는데 혹시 저녁에 시간 될까요? 네. 하지만 환자분이 이제 환자 아니에요. 내일이면 퇴원인걸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매주 일요일 그의 외박이 허락된 날이면 작은 다방에서 만났죠. 한 잔의 커피를 놓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방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늘 구석자리를 비워두셨어요. 창가에 앉아 준호 오빠는 전쟁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둘 이야기했죠. 작은 식당 차리는 것부터 해운대 바다를 보러 가는 것까지. 수진 씨랑 같이 가요. 해운대에서 제일 맛있다는 해물탕을 끓여드릴게요. 우리 아버지의 비법으로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시작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평소처럼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포성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만 이미 익숙해진 소리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준호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작전이 길어졌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갔죠. 창밖으로는 군용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다방 할머니가 다급하게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적군이 전선을 뚫고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날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준호 오빠의 부대는 전선으로 긴급 배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별 인사도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준호 오빠의 부대가 긴급 배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며칠을 병원 근처를 서성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방에도 들렀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군들이 주둔해 있었어요. 민간인들은 최대한 빨리 피난을 준비하세요. 적군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짐을 꾸리는 사람들, 아이들의 울음소리, 군인들의 고함. 그 속에서 저는 여전히 준호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약속도 없었는데 왠지 그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다방 할머니였어요. 수진아, 이거 준호군이 맡기고 갔어. 내게 전해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것은 작은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반지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었죠. 수진아,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해. 전선에 가면 편지를 쓸게. 이 반지 내가 돌아오면 제대로 끼워줄게. 그때까지 내 마음을 지켜줘. 준호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쪽지는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흘겨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은 선명했죠. 그로부터 이틀 후 도시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요. 모든 시민들은 즉시 피난을 가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중환자들을 먼저 후송하기 시작했고 저희 의료진들도 피난 준비를 해야 했죠. 그날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에 결혼식을 올리자. 불과 며칠 전 준호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첫눈이 내리면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하필 이런 날 첫눈이 내리다니. 짐을 꾸리던 중에 문득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준호 씨가 왔어. 동료 간호사의 외침에 저는 정신없이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현관에는 준호 오빠가 서 있었어요. 군복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분명 준호 오빠였죠. 수진아, 오빠, 지금 당장 피난을 가야 해. 적군이 새벽에 진지를 뚫었어. 내가 너를 데리러 왔어. 준호 오빠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힘만큼은 단단했죠.
우리는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렸어요.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하얀 눈이 내렸고 멀리서는 포성이 울렸습니다. 이제 곧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을 가르는 폭격기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우리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순간 놓쳐버렸습니다. 준호 오빠. 수진아,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필사적으로 그를 찾았어요. 하지만 연기와 먼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준호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전쟁의 소음뿐.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바로 그날에 피난민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의 임시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내면서도 매일 준호 오빠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명단을 확인했죠. 실종자 명단, 부상자 명단, 전사자 명단까지. 하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준호 씨라고. 키가 크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같이 병원과 피난소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모르겠네요.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쟁이 끝나고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준호 오빠가 돌아온다면 이곳을 찾을 테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남기로 했어요. 해운대 근처의 작은 병원에 취직했죠. 수진아, 이제 그만 잊어. 젊은 나이에 왜 이러고 사니? 동료들의 만류에도 저는 매년 첫눈이 내리면 우리가 헤어졌던 그 도시로 올라갔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혹시 옆자리에 준호 오빠가 앉아있지 않을까. 그런 설렘으로 가득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청혼도 여러 번 받았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 같은 피난민 출신의 사업가. 하지만 마음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죠. 특히 이산 가족들을 볼 때면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들의 슬픔이 바로 제 슬픔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느덧 제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를 찾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매년 첫눈이 내리면 그때 그 자리로 갔어요. 때로는 가방 하나 들고, 때로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5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만 기다릴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어요. 사랑이 지날 날짜를 정해두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끝날 날짜를 정해두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준호 오빠의 미소, 그의 목소리, 손끝의 온기까지. 특히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랬죠.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환자가 되어 요양원에 있지만 창밖에 눈이 내리면 여전히 가슴이 설렙니다.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요. 다들 제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 마음만큼은 하나도 늙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올해 첫눈이 내리던 날 5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그를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잊어버렸더군요. 준호 오빠의 이야기는 요양원 간호사 김미경 씨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녀는 10년 넘게 준호 오빠를 돌봐왔다고 해요.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부터 특이한 분이셨어요. 다른 환자분들과 달리 매년 첫눈이 내리면 꼭 창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 씨의 말에 따르면
준호 오빠는 30년 전 해운대에 작은 해물탕 집을 하셨대요. 혼자서 묵묵히 장사를 하면서도 매년 첫눈이 내리면 가게를 닫고 어디론가 떠나셨다고 해요. 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대요.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냐고. 그러면 준호 할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하셨대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만 하시고. 알고 보니 준호 오빠는 우리가 헤어진 그날 폭격 속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대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과거의 기억 대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이상한 건 기억은 없으시면서도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첫눈만 내리면 안절부절 못하시고 꼭 누군가를 찾아 나서려고 하시고. 더 놀라운 건 준호 오빠의 병실이에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매년 첫눈이 내린 날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는 이건 비밀인데. 서랍 맨 아래에 낡은 반지가 하나 있어요. 은으로 된 아주 소박한 반지인데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면 가끔 우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어느 날은 미경 씨가 준호 오빠에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첫눈이 오면 나가시려고 하세요? 그러자 준호 오빠가 대답하셨다고 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첫눈만 내리면 자꾸 가슴이 아파. 누군가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간호사들은 준호 오빠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걸 지켜봐야 했대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최근의 기억부터 하나둘 지워져 갔지만 이상하게도 첫눈에 대한 집착만은 더 강해졌다고 해요. 작년 겨울에는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셨어요. 평소엔 얌전하신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는 걸 보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셔서 나가야 해. 약속이 있어. 어떤 약속이시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것 같아. 그렇게 5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준호 오빠는 자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올해 수진 할머니를 만나셨네요. 50년 만에.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미경 씨가 준호 오빠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그때 준호 씨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어쩐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준호 오빠의 손이 자꾸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50년 전의 반지가 있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거예요. 미경 씨가 살며시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준호 오빠의 병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창가에는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벽에는 첫눈 내린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73년 다방에서 찍은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었죠. 준호 오빠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상하네요. 가슴이 아파요. 그날부터 매일 준호 오빠의 병실을 찾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추억을 들려주었죠. 처음 만났던 병원 이야기, 다방에서의 데이트, 그리고 약속했던 결혼식까지.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미경 씨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 할아버지가 밤새. 놀라서 달려가 보니
준호 오빠는 병실 벽에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첫눈이 내리면 결혼식을 올리자. 어제부터 계속 이러시네요. 잠도 안 주무시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준호 오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 누군가와 약속했던 것 같아. 첫눈이 내리면 결혼식을. 그날 저녁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이 모였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결혼식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미경 씨의 제안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직원들은 밤새 준비했죠. 누군가는 하얀 한복을 빌려오고 누군가는 꽃으로 강당을 장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오빠의 병실 앞에서 가슴이 떨렸어요. 50년을 기다린 순간 문이 열리고 준호 오빠가 나오셨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이상하네요. 가슴이 자꾸 뛰어요. 강당으로 가는 길,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처럼. 신랑 신부를 소개합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요양원 원장님의 주례로 시작된 결혼식.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비록 준호 오빠는 저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50년 전에 그 반지를 준호 오빠의 손가락에 끼워드렸어요. 그 순간 준호 오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결혼식 다음 날 준호 오빠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죠. 주진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헛소리였죠. 간호사들은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미경 씨가 준호 오빠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군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편지 한 통. 50년 전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준호 오빠의 필체였어요. 사랑하는 수진에게 난 지금 최전방으로 가는 길이야. 그날 내 손을 놓친 후로 매일이 지옥 같았어. 하지만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거야. 수진아, 미안해. 그날 약속했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이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너에게 달려갈게. 그러니 꼭 기다려줘. 늘 말했지만 넌 첫눈을 닮았어.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첫눈이 내리면 항상 내 생각이 나.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평생 동안.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헤어진 그날 난 내가 무사히 피난 갈 수 있도록 적군을 저지하러 갔었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겁쟁이처럼 굴었나. 직접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남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 편지가 내게 닿기를 바라며. 준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준호 오빠는 저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준호 오빠가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보더니 여기가 어디죠? 준호 씨, 요양원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네요. 자꾸 뭔가가 떠올라요.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은,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죠. 창밖에 눈이 오네요. 네, 첫눈이에요. 첫눈. 그 순간 준호 오빠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50년 동안 그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하얀 비단천. 우리의 결혼식에 쓰기로 했던 그 천이었어요. 이건 수진이가 준 거야.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 오빠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50년 전 그날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수진아, 우리 바다 보러 갈까? 기억을 되찾은 후 이틀째 되던 날, 준호 오빠가 말했어요. 50년 전 우리의 약속이었죠. 요양원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휠체어에 준호 오빠를 모시고 해운대 바다로 향했어요. 봐, 내가 말했지? 해질녘이면 바다가 온통 금빛으로 물든다고. 따스한 겨울 햇살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봤어요. 50년 전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기억이 돌아왔을 때 내가 50년 동안 나를 기다렸다는 걸 알게 됐어. 오빠도 50년 동안 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억은 잃었어도 마음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4일째 되던 날, 준호 오빠가 갑자기 요양원 주방을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직접 해물탕을 끓이셨죠. 아버지의 비법대로 끓여봤어. 맛이 어때? 한 숟가락 떠먹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50년 전 준호 오빠가 들려주던 그 맛 그대로였으니까요. 5일째 되던 날, 우리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받았어요. 흰 한복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준호 오빠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예쁘다. 젊었을 때보다 더 예뻐. 6일째 되던 날, 준호 오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웃었죠. 걱정 마. 이제는 여한이 없어. 내가 곁에 있어 주니까. 마지막 날 아침 창밖에는 또다시 하얀 눈이 내렸어요. 준호 오빠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수진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네, 기억나요.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하얀 눈을 닮았다고.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래, 이제야 알겠어. 왜 내가 50년 동안 첫눈만 오면 가슴이 아팠는지. 그게 다 너를 향한 그리움이었구나. 준호 오빠의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만은 여전했죠. 수진아, 고마워. 50년을 기다려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찾아와줘서. 오빠, 다음에 태어나도 꼭 널 먼저 찾을게. 그때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준호 오빠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잠든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듯. 그렇게 준호 오빠는 떠났습니다. 50년을 기다려 이룬 7일간의 사랑을 안고서. 이제 제가 기다릴 차례인가 봐요. 준호 오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하얀 눈이 내리는 날을 기다리려고 해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준호 오빠. 여러분도 혹시 기다리고 계신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이미 찾으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